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주요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 해를 우선 저희가 또 때가 때이니만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사다난했다라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얘네는 아닐 것 같은데 세 분은 2019년을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먼저 진 교수님부터 좀 키워드로 세 분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정치 과잉 시대를 맞아서 정치를 연상시키는 키워드를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구글 유튜브 연합군의 공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 과거에 문자 기반 미디어에서 이제 영상 기반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실생활에 모두 끼어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글 유튜브 연합군의 역습, 공습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2019년 한 해를 정리하시나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 2019년 키워드 매년 선정되는 걸 보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필환경 시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환경 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의무이자 당면 과제이다라는 말인데요. 네. 적게는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나 종이 빨대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마트에서 종이 박스를 이용한 자율 포장들을 문제된 것처럼 여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뜻에서 한번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환경 관련해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엄 교수님. 예, 저도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있던 단어인데 뒤죽박죽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뒤죽박죽이라는 말의 어떤 뜻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어지러운 상태, 이런 모양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등을 보면 여와야, 검찰과 경찰, 또 최저임금과 또 근로시간, 거기에다가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또 북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뒤섞여 있는데 어느 것도 하나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뒤죽박죽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예. 올 한 해 이제 충북 지역에서 뜨거웠던 뉴스, 또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뭐라고 보시는지? 올 1년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제 이 이슈가 중심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들인데 역시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역을 한번 보면요, 우리 지역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다선 피로감이 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 사선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해서 이어서 이제 세대 교체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결과적으로 평가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선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거기에 나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젊다고 그래서, 새롭다고 그래서 선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어떤 선거 구도, 선거 방식, 후보자의 면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국민들께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굵은 게 많았죠. 연초에는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반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발전소 문제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발전소를 계획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기의 불안정성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계열사 중에 SKENS라고 하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회사의 그 수요 새로운 사업 그 진출을 사업이 위해서. 있고 예. 하기 때문에 SK 계열사 자체가 이제 발전 사업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기업 그 전기료가 너무 싸다 해가지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조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세우는 것이 뭐 한전에서 공고한 전기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예. 반도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그 사실 좀 정보를 왜곡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이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이제 소방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의 예를 들어보고요.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소방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잘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면 그 소방관은 이제 금방 영웅이 되죠. 바로 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50년, 100년 걸리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가 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몇백 년을 갈지 모른다는 위기감.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네. 질환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망의 일들을 잘 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정부나 정치권은 문제가 네.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환경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2019년 키워드를 우리 정 교사님 환경으로 좀 골라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올 한 해 뉴스랑 좀 겹치진 않으시는지. 예. 환경과 관련된 이제 전국적인 문제기도 한 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해 이것도 뉴스 역시 중에서. 예. 미세먼지 이제 도시공원을 보존하지 못하면 역시나 미세먼지도 더 절감되지 못하고 이런 환경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착공 시한이 지금 2020년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6개월 앞 정도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당초 도시공원 민간 특례 제도라고 해서 3대7 원칙, 그래서 30% 정도를 개발하고 네. 그 개발 수익으로 갖고 70%를 보존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입장이어가지고 그 시민들과 많은 대립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해결될까, 의견이 좁혀질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11월에 9차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제일 논란이 컸던 구룡공원과 관련해서 예. 보면 그 1지구 개신 5거리 부근의 1지구를 개발하고 2지구는 보존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해서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다, 미완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각도 있는데 예. 이제 거버넌스의 구성과 협의 과정 그리고 여전히 그 이 구역의 보존은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네네. 것이고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지혜롭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네. 도심공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사례이긴 한데 예. 그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도심공원이 존속한 지역의 그 미세먼지 저감률과 예. 공원이 없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률을 살펴보니까 초미세먼지가 41%, 예. 미세먼지가 한 26%의 그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공원 문제도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미세먼지와도 연관시켜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숫자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긴 예, 하네요. 아까 민간 예. 특례 사업의 경우에 3대7 원칙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구룡공원의 협의점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을 다 합치면 개발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예. 사실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부분을 많이 친환경적인 협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좀 둔감한 게 아닌가라고 느끼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걸을 수 없다. 이게 재난입니다, 재난. 이게 재난인데요.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스크나 좀 끼고 좀 미세먼지면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10년, 50년, 100년 가는 질환인데 예. 이걸 재난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정부나 지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올 한 해 뉴스들을 좀 꼽아보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뉴스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월간 뉴스 분석 그럼 오늘 순서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7일) 발행될 청주의 지역화폐 시안입니다. 선불카드형으로 이름하여 청주페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일부 은행을 통해 카드에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합니다. 청주시는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출시 기념으로 3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액을 돌려주고 상시 6%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차별적으로 전통시장 외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과 체크카드와 같은 30%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소비자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99%가 전부 거의 카드니까는 아무래도 수수료를 좀 작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종이형 상품권과 달리 가맹점 등록이 필요 없고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 등 34곳과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주유소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프랜차이즈 체인점도 카드 단말기 주소지가 청주면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홍보비 등 초기 비용과 일종의 할인 보조금 등 들어가는 예산은 10억 원. 이 중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자연스레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당분간 발행 규모를 제한해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0%대를 위해 추진된 제로페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유통된 제천 지역화폐 모아 9달 만에 250억 원 어치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썼는지 김대순 제천시 의원이 고액 구매자 상위 100명과 95년생 이하 20대 초반 20명이 사용한 6,5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구매해 당일 한 개 점포에서 한꺼번에 사용한 사례가 74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최대 한도인 200만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모아 할인율 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현금깡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할인율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 유통으로 인해서 원래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의미에서 가맹점이 5,700여 개나 되지만 유통금액 대부분은 상위 500개 업체에 쏠렸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입니다. 제천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의원 자료가 부정유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깡이 없었다는 근거 역시 내놓지 못했고 부정 사용을 막을 대책도 없었습니다. 많이 사고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지역경제 살리기의 본취지인데 많이 산 사람이나 하루에 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역 화폐를 물건을 사는 데 쓰지 않고 그대로 환전하면 할인에 들어간 비용만큼 혈세가 낭비됩니다. 네, 사실 이제 올 한 해 저희가 또 다뤘던 소식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발행, 뭐 인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해서 청주 지역 역시 청주 페이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일단 지금 뉴스 관련되는 것들을 좀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주 페이 이제 오늘부터 발행이 된다는데.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정말 화폐 경제가 다양해지고 참 복잡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100억 정도의 투입되는 예산인데 전체 그 사용액이 그걸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곧장 연결한다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입 방법이나 사용 방법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 나이 많은 남자인가 봐요. 예.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누가 무슨 페이를 하고 이제 돈을 넣어줬는데 회비를 걷었는데 쓸 줄 몰라서 다시 빼가라 그랬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예. 걸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또 지역화폐가 생기는 것이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과연 활성화될까라는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개념 정의가 좀 들어가야 돼요. 예. 사실 이게 지역화폐라는 말을 쓰는 과정에 그 지역화폐 속에는 과거에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죠. 종이 상품권 형태의 그 지역화폐가 있었고, 네. 이제 청주시가 이번에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충전식 선불 카드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지향이 되는 것은 이제 충전식 앱 카드, 충전식 모바일 카드죠. 휴대폰에다가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종이 상품권에서 충전식 선불 카드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그 제로페이하고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건 좀 구분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서울이 아니죠. 제로페이는 원래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예. 사실 중앙정부가 그 가맹점들의 그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가 제로라는 의미에서 제로페이를 예. 활성화한 겁니다. 그래서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모바일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제 도입한 것이 제로페이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지역화폐하고 달리 전국적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 의도로 도입됐고요. 지역화폐로서 청주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지불수단인데, 과거에 이제 많은 자치단체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모바일 기반의 예. 충전 카드로 등장하고 있죠. 모바일 기반도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청주처럼 플라스틱 그 카드, 신용카드처럼 만드는 것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앱에서 예, 예. 모바일 카드를 쓰는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이제 그 선불 카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지역화폐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면서 특장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 지역 화폐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아까 예. 착한 화폐 말씀하셨는데 순기능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골목 상권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생산이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시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취지는 뭐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지방 예. 그 국비도 보조받지만 그럼으로써 지방의 재정 자립도도 높여주고,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아까 제로페이도 있지만 이 지역 화폐를 씀으로써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나눠주면 그거 쓰고 가시면 또 관광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카드깡, 제천의 카드 예. 그 깡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 화폐는 여전히 그 유통 과정을 저희가 투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깡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가지고 공무원한테 뇌물 수단으로 네네네. 바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좀 위험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이제 제천 지역 저희도 뭐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임 교수님.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상품권도 옛날에 깡이 굉장히 많았었죠. 상품권도 그렇고, 또 우리 구두 티켓 그 많이 깡에도 사용됐고, 전에 많이 했었죠. 그리고 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5만 원권이 최고 고액 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쓰고 있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화폐를 만들면 되는데 대부분의 그 발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뇌물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연달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문제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걱정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청주페이 같이 카드로 나오는 경우는 좀 난데요. 상품권이나 화폐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또 위패 문제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은행 거는 위패를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쇄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상품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마당에 심지어 뭐 우리
우리 화폐까지도 위패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러한 그 지역 화폐가 중앙정부 주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액을 팍팍 늘려서 뭐 3년 사이에 뭐 한 20배 가량 이제 유통액도 많아졌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3년 사이에 한 3배 정도로 발행하는 단체가 많아졌더라고요. 예. 한 170여 개 정도의 지자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과연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활발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예. 현금 할인강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그 종이 상품권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충전식 선불 카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현금 할인 깡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미리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청주페이 같은 건 미리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5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 뭐 55만 원을 넣어준다는 것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캐시백 형태로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형태 포인트로 넣어주는 방식의 캐시백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현금 깡의 그 가능성이 많이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지역 화폐가 지금까지 한 2조 3천억 원이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 12월에 중앙정부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 대책이라는 거에서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금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주페이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지원금이 이제 4억 원 정도 나오는데 말하면 4%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이제 지역 화폐를 도입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종료가 된다든가 정부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에 할인율이 이제 줄게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 도 지원금,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까지 6%? 해가지고 이번 특판 기간에는 10%의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나중에 6%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예산이에요. 예산 지원인데 할인 부분이 예산 지원인데 만약 그 예산이 줄 경우에 할인율이 떨어지면 활성화가 덜 된다는 거죠. 세금으로 하고 있다가 그게 줄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6% 할인 혜택이 과거에 유지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자치단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치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서 4 내지 10%의 그 할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재정 상태가 좋은 수도권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막 10%까지 할인을 해주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자치단체는 4% 할인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예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상품권 발행을 이제 대부분 어디서 했냐면 위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폐강사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선불형 앱 카드로 나타나면서부터 이 그 플랫폼 기반을 갖고 있는 특정 기업들이 운영 대행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경기 지역 화폐, 인천 이음 카드, 충북페이 같은 경우도 다 K모 회사가 이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지역 화폐가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경기 지역 화폐 21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믿을 만한 회사한테 운영을 맡겨야 되니까 실적이 있는 회사한테 계속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확장하고 있냐면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 지역 화폐가 아니라 그 회사 화폐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기반 사업이 진전될 경우에 자치단체가 이제 끌려가는 문제, 이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측면의 말씀하신 거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 지역 화폐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군 단위, 인구 2, 3만 명 사는 군 단위에서 과연 지역 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청주시만 해도 젊은이들이 많고 소비할 공간이 많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과 그런 지역들을 비교해 볼 때 또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날이 갈수록 심지어 지난번에 자살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좀 정부가 균형 있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점점 양분화되는 그런 구도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천의 경우에는 그 성공 사례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저희는 아까 김 교수님 캐시백 형태로 좀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지금 청주의 경우에는 지금 발행 초기에는 10%를 추가로 충전을 해주고 이제 앞으로 6%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에 충전할 때 금액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매번 쓸 때마다 그 금액의 6% 정도를 할인해서 소비자들이 10번을 사용하면 10번 다 기쁨 그 할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좀 사람의 심리를 깨뜨리는 정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도 그 모바일 형태로도 발행이 되는데 그 모바일 어플 이음몰이라는 곳에 그 소상공인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어떤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자기의 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배달 형식으로 또 배달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 요즘 유행인 배달 어플에서는 배달 대행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홍보도 되고 배달까지 되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소상공인 수가 많으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가 더 필요할까요? 경기 지역 화폐 사용자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89%가 다시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과거에는 이제 전통시장 지역 그 상권만 쓸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사용 범위가 넘죠. 말하자면 대형 할인 유통 이마트 같은 데서만 못 쓰게 하고 많은 경우에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사용처가 넓으니까 활성화되긴 되죠. 근데 문제는 지역 화폐가 원래 왜 도입됐느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자본이 여기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주유소에다가 만약 쓰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 주인이 받는 몫보다 본사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로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사용처를 늘리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기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서만 돌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자본들이 투입된 중소상인들 가게만 가게 하면 사용처가 제한되니까 안 쓰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늘상 따라다닐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계속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계속 들어가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100억 원을 쓰면 자치단체가 6%의 세금, 말하자면 6억 원을 쓰는 대신에 그것이 그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면 승수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 효과가 훨씬.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죠.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간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 있고 만약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내가 이 카드, 지금 일반 회사에서 쓰는 그 카드의 포인트라든지 할인율을 감안했을 때 급격히 사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좀 불편하셔서 또는 소비력이 없어서 잘 쓰시지 못하겠지만 경제 개념이 있는 젊은이들은 10% 특판에다가 6% 할인 때는 좋아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다른 카드
쓰던 일반 카드로 갈아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젊으시면 분명히 그걸 따져서 따지겠죠. 예, 효과가 있는 뭐 카드에서 혜택이 더 많은 걸 간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 의원님? 그 지역 화폐 이제 보완책과 관련해서 이제 청주시부터 여러 지방세 같은 것을 세금을 지역 화폐로 납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그런 공무원 월급도 좀 지역 화폐로 줘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직접 화폐로 이거는 전국 단위의 화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로 전액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진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거대 기업인데 부산에서도 저희와 좀 시기를 비슷하게 해서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입찰 대상자 경쟁을 하던 입찰 대상자가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기업을 선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하지 말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최근에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화폐인지 그 대기업의 화폐인지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산 지역의 판례가 하나의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좀 더 살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파서 재판에는 못 나가겠다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되던 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지난 97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징역 17년을 받은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어떨까? 청남대 골프장, 전 씨가 이곳에서 골프를 치던 사진이 가족들과 골프를 즐겨 쳤다는 설명과 함께 기념 장소처럼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길은 전두환 대통령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세운 전 씨 동상, 왼편으로는 위민 위향, 국민을 위하고 고향을 위했다는 글귀가, 오른편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60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주역인 것처럼 기록돼 있습니다. 분노할 일이에요. 그 유월항쟁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기가 찰 일이죠.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이 안에 걸려 있는 전 씨의 기록화도 업적 일색입니다. 당당하고 거침없이 이를 추진해 나간 결단력과 강한 리더로 묘사됐습니다. 노태우 씨의 기록화도 찬양 일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소양이 의심됩니다. 찬양하는 그 방식으로 전두환 길을 남기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역사 자체를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청북도는 대통령 테마 관광지일 뿐 정치적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을 관광 상품화하면서 제대로 기록해야 할 역사를 일방적인 기념사업으로 변질시킨 이곳에는 매년 60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청남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뉴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 옹 교수님 먼저 드릴까요? 제가 청남대를 한 2번 갔었습니다. 2번 갔는데 제가 뭐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잔디밭에 앉아 있었는데 저런 대통령 길이 있다는 거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 사안은 2가지 교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진 대통령이다라는 2가지가 약간 좀 믹스앤매치가 돼가지고 판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건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금고 이상의 벌을 받고 또 수용 생활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통령을 했다는 그 사실은 대통령 기념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미화하거나 이렇게 좀 찬양하는 듯한 그런 조형물이나 기념관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청남대가 충북 지역에 있어서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과연 충북도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또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지자체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참고로 저도 2번 다녔는데 길은 대통령마다 그 이름을 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청남대와 관련해서는 유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은 그 80년대 초에 대통령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죠. 대청댐 준공식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조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으면 좋겠네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국비 45억, 그다음 80년대 초입니다. 그다음에 대림 산업이 20억을 들여가지고 67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 가능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별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만들어진 그 과정이라든가 또 운영 과정에서 충청북도 특히 문이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죠. 충청북도뿐이 아니죠. 저기 대청댐 주민들이 다 고통을 겪었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보존구역으로 지정돼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별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군사보호구역처럼 묶여서 그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대통령 별장 때문에 충북도민이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냐면 자, 이거는 원래대로 환원시켜서 충청북도 도민이 쓸 수 있는 그냥 공원으로 조성했었으면 됐었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념관으로 버리는 바람에 여전히 더 불편해지고 내용은 부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됐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국민에게 충청북도 도민에게 돌려주라고 할 때 그걸 대통령 기념관으로 첫 단추를 빼지 말고 그냥 공원으로 충청북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논란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치 과잉이다 보니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상대방 대통령을 헐뜯거나 또는 뭐 상대방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업적까지도 폄하되기도 하고 또는 정반대로 왜곡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지금 시점이라도 이것을 계속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연간 그 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이면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외부의 관광객들 오지만 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보수 진영을 선호하는 국민들은 이쪽 진영의 대통령을 막 욕하고 또 진보 진영을 선호하는 국민들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욕하는 말하자면 논란의장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서 싸우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셨나요? 그걸 구경하는 과정에서 막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 왜 욕하냐고 막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청남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별장이긴 했지만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기념관으로 유지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념관으로 논란이 될 바에는 좀 뭐 국민들에게 그냥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환원시키면 지금 현재 전국에 널려 있는 기념관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게 이 청남대를 규율하는 제대로 된 법률이나 뭐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2010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청남대는 사실 기념관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기록물 관리관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이 된다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어떤 기록물을 어떻게 전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받는데 이것은 청남대는 대개 법률에 지금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도비가 60억 정도 한 해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감사를 받기는 하는데 매번 똑같이 전문 인력이 없고 이 도비의 적정한 운용이 안 되고 있고 하는 매번 2004년부터 똑같은 지적이 와 있지만 여기 사실은 이 청남대 이제 소장님의 자리도 거의 퇴임을 앞두신 공무원들이 한 1, 2년 정도 머물다 가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로 계속 지적이 돼도 이게 다시 뭔가 고쳐지거나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무방비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전시할 거면 그거는 제대로 과오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오히려 60항쟁을 주도한 사람처럼 이렇게 아예 역사적으로 왜곡이 돼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진 교수님은 그것들을 아예 논란의 싹 없애는 뭐 도민공원이라든지 아예 이 용도를 바꾸자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앞으로는 방향이 좀 가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문제점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측면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0억, 최대 100억까지 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매년 막대한 적자를 가지고 있고 그 공원을 유지하면서 충청북도에 실질적 효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콘텐츠 측면에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 내용상의 빈약함이 존재한다. 내용상의 빈약함이 존재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실 것처럼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과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 왜곡도 할 수 있고 고의적인 왜곡도 있을 수 있어요. 왜곡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기념관조차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엄격한 그 법의 규율을 받는 기록관만 유지되고 이런 것들 경우에는 차라리 민간 공원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과 기록을 자꾸 범람시키는 것은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또 논란 소지가 있었던 거죠. 원래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충청북도에서 그 이후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길은 다 있죠. 다 만들어 아니요. 그 상당 부분 그 전시관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나의 기념관일 뿐인데 그것도 민간 기념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기록관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잘못된 그 기록들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거에 수긍하지 않은 사람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진정한 충북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그 긍정적인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진재구 교수님하고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저는 차라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 공간은 역대 대통령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국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고 있던 그 자료들이라는 게 뭐 온갖 잡스러운 뭐 신변 잡기들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뭐 개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객관적인 삶,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진열이 되거나 전시가 되어야지 뭐 그림, 동상, 그리고 찬양 미화하는 어기들이 막 올라가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교육 공간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쉬는 공간이냐라는 컨셉 자체가 부재한 것이 이런 문제를 계속 낳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바람 쐬러 청남대 못 가잖아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컨셉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얼마 전에 최근에 육군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진들을 다 철거하기로 했답니다. 뭐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진 붙여놓는 걸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다고 놀랐지만 심지어 그들이 몸을 담아도 군도 그런데 지금 민간 영해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좀 문제를 좀 진화시키면은 지자체에서 정말 차원에서 민간 차원과 같이 무분별하게 기념 사업을 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치 과잉으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아줌마의 입장에서 시민 공무원과 더불어 여전히 있는 기록들은 좀 활용을 해서 이게 정치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일반 분들은 대통령이 뭘 먹고 뭘 입었을지 뭘 사용했을지 궁금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도시공원이라고 할 때 충북 도민들이나 다른 지역 분들이 가시기에 접근 가능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라도 여태껏 보존되어 있는 부분은 좀 살려서 관광 명소처럼 이렇게 좀 운영을 정치색을 배제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덧붙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릴 때 존경하는 정치인, 지도자를 꼽으면 대부분 다 미국 대통령을 꼽더라고요. 어릴 때. 역대 10여 명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불행했죠. 망명하거나 총을 맞거나 수감 생활을 하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이런 상황이 극복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런 걸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연구 공간은 또는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남대가 아까 말한 대로 정부에서 규제를 받는 정확한 대통령 기록관, 역사적 검증을 거친 내용만 전시하는 또는 그런 기록을 쓰는 기록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편향성을 갖고 있는 그냥 운영자들이 마구 써제낀 그런 기록들을 많은 충청북도 지역의 전국의 학생들이 소풍으로 와요. 거기서 역사 교육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아까 말한 대로 60항쟁의 대상이었는데 60항쟁의 주도자인 것처럼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미화한 그 글귀를 학생들이 보고 공부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청남대를 시민공으로 돌려주지 않고 대통령 기념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기록들은 삭제하고 단순하게 동상, 사진, 물품만 전시해 놔야 돼요.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그것을 아무런 말하자면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기록을 써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왜곡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월간 뉴스 분석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 한 달 동안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에 더해서 오늘은 특별히 또 지난 1년도 잠시 돌아봤습니다. 내년에도 월간 뉴스 분석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